자, 이번 지문은 인문 지문이었죠. 인문 지문은 요즘 이렇게 가나 통합으로 복합 지문으로 구성되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가나가 이제 각각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던 철학자들 두 명을 비교하는 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셨을 테니까 가에서 이제 분트와 프로이트를 비교하고 있고 나에서 이제 프로이트와 융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 정도는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무언가가 비교되고 있고 구분되고 있고 대조되고 있다 라고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꼭 잡아줘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들 간의 차이점. 요거는 보통 잘 잡습니다, 다들. 자, 그런데 보통 간과하는 게 뭡니까? 공통점 잡아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차이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대비되고 있는 한 간의 공통적인 관계는 무엇이냐, 요거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차이점과 관련해서 차이점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요거 잡아줘야 될 때 있습니다. 새콤달콤 500원, 마이쮸 700원일 때 그 기준이 뭐냐?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은 오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투와 프로이트의 차이는 잘 잡았을 것 같아요. 분투는 의식,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무의식, 요거가 이제 차이였잖아요. 자, 공통점 물어보겠습니다. 분투와 프로이트의 공통점은 뭔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의 정신현상과 행동을 설명하는 거죠. 즉, 이 정신현상이 원인이 돼서 어떤 행동과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행동 밑에 무언가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분트는 그 정신이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봤다면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있다. 의식뿐만 아니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더 깊은 단계의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그렇게 나뉘는 거였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프로이트와 융의 공통점은 뭐예요? 프로이트와 융의 공통점은 뭡니까? 선생님이 잡아왔어요. 뭐였냐면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했던 게 공통점입니다. 이런 정보들은요, 숨겨져 있습니다. 숨어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프로이트와 융의 공통점은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뭡니까? 융은 무의식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의 셈으로 봤지만 프로이트는 갈등의 참고로만 봤죠. 그래서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은 초자, 자아, 원초와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구성된다라고 본 거고, 특히 그 중에서도 초자와 원초와가 크게 대립하고 자아가 그것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무의식 속에서 엄청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무의식을 갈등의 창고로 봤다. 이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잘 읽은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다시 한번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원초아와 자아와 초자아로 분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특징이 뭔지 잡아주시면 되겠죠. 원초아는 성적 에너지고 본능적인 거, 성적인 거랑 본능적인 거는 좀 링크가 되죠. 합리적이죠.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것까지 같이 연결해 줄 수 있겠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본능적이면서 선천적인 성적 에너지를 원초아라고 하는구나. 자아는 원초와 좌절된 원초와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정신 요소이다. 그 다음에 초자아는 원초와의 욕구를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보통 이런 거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한다. 그러면 원초아와 초자아의 대비가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됐죠. 원초아는 선천적이라면 초자아는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재화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으로 여기에서 사용됐습니까? 바로 부모의 종교나 부모의 가치관을 내 안으로, 안 내자를 쓰겠죠. 내 안으로 존재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가치체계, 그러니까 내 밖에 있던 가치체계를, 부모의 것들을 내 안으로 습득하고 배우는 그 과정을 내재화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가령 이 뒷부분은요, 좀 상식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 원초아는 본능적인 거였기 때문에 원초아가 가능하면 본능적이고 충동적일 것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초자아는 아까 어떤 도덕률에 따라서 원초아를 억제하는 거였기 때문에 엄격하고 도덕적인, 도덕을 지키려는 원칙주의적 성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2문단과 3문단을 비교적 쉽게 엮어서 연결해서 정보를 처리해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아는 그것을 조정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자아의 발달이, 그래서 자아의 발달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프로블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방어 기제는 억압과 승화가 있었고, 억압과 승화도 어떤 내용인지 비교적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압은 말하자면 요건 이제 배경지식이기는 한데, 건강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방식의 방어기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승화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방식의 방어기제. 내 무의식 속에, 내 내면 속에 있는 갈등과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와 어떤 그런 것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내느냐, 혹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풀어내느냐, 이렇게 방어기제를 두 개로 나누고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나왔던 문제가 바로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이 부분이었죠. 방어기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안에
억압이 있고 승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의 공통점은 바로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앞에 있는 문장이 더 위계가 높은 문장인 거죠. 그 안에 억압이 있고 승화가 있는 거였으니까 억압과 승화는 앞에 있는 위계가 더 높은 문장을 모두 받아줘야만 하는 그런 특징을 읽어내셨으면은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방어 기제와 관련된 문제였었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억압과 승화는 뭐가 다릅니까? 그 부분은 지문에서 등장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억압은 조금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고 승화는 건강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였다. 이 정도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이제 내신에서 변형될 때 억압과 승화가 어떤 방어 기제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문제들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초와의 욕구나 정신 요소 간의 갈등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성인의 정신질환, 그거는 결국에 어린 시절의 심리적 갈등이 재현된 것이고, 그래서 해결책은 뭐예요?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프로이트 이론의 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인간의 무의식을 주장한 이론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제시했다. 자, 가 지문에요. 인간의 무의식을 주장한 이론은 나왔어요. 프로이트 이론이죠, 그게. 근데 이런 부분들 읽으시면 뭔가 맞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가하고 나가 뭔가 상반되잖아요. 가와 나가 프로이트, 융이 뭔가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죠. 그리고 그게 둘 다 공통점이 뭔가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서로 상반되니까 왠지 적절할 것 같아. 이렇게 느낌으로 국어를 풉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요, 더 섬세하게 읽어보세요. 가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에 무의식을 주장한 이론에 대해서, 즉 프로이트 이론에 대해서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건 나빠 라고 평가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단순히 프로이트 이론을 소개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평가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프로이트 이론이 갖는 즉 좋은 평가만 제시하고 끝났기 때문에 상반된 평가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기존과 다른 관점, 그죠? 아까 분트였나요? 네, 분트가 기존의 관점이고 다른 관점에서 정신세계를 설명하죠. 맞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설명한 이론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건까지는 설명한 적 없었고요. 프로이트는 왜 이런 이론을 얘기했냐면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했습니다. 즉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지 맞겠죠. 인간의 정신질환을 분류한 적 없습니다. 그죠?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이론이 다른 학문에 미친 영향, 영향은 분석한 적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프로이트 이론의 의의를 약간 조금 이상하게 선지를 구성해낸 부분이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나오네요. 네. 그리고 적절한 거는요, 왜 이게 적절한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라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적절하겠죠.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왜 틀렸는지만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변형이 되더라도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헤르만헤세의 연보를 이렇게 쭉 읽고 나니까 1번 볼게요. 엄격한 집안 분위기가 그렇죠. 초자아는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종교 같은 것들을 내재화하는 어떤 후천적인 성격의 무의식이었었죠.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볼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헤세의 불안감을, 그렇죠, 원초아와 초자아의 갈등과 대립을 자아가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겠죠. 그리고 이 불안감은 말하자면 어린 시절의 불안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을 크게 겪어요. 이 어렸을 때 불안감은 원초아와 초자아의 갈등을 자아가 조절하지 못한 거고, 이 우울증은 왜 겪은 겁니까? 바로 유년기의 불안이 재현된 거죠. 어린 시절 억압되어 있었던 내 마음속의 심리적 갈등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크게 생각이 나면서 재현이 됐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헤세의 왕성한 창작 활동을 승화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모두 동의하는 진술. 그럼 가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걸쳐서 존재한다. 그림만 보셔도 알 수 있었죠?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초자아도 마찬가지죠. 원초아만 무의식에 존재하는 겁니다. 2번. 무의식은 성적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정신요소다. 주어가 틀렸죠. 무의식이 나오면 안 되고 원초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야 맞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뭐였어요? 자아, 초자아, 원초아 세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무의식이었죠. 근데 그 중에 원초아만 성적 에너지로 이루어진 정신요소였습니다. 3번.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해 원형의 형태로 유전된다. 자, 여러분, 애초에 초자아 어때요? 초자아는 후천적인 건데 원형이래. 원형이라는 거는 원래 인간이 가진 그 모습이 그대로 선천적으로 그냥 DNA 속에 박혀서 유전된다.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아가 너무 틀렸죠. 그리고 자아도 틀렸습니다. 자아도 경험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나마 원초화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해서 원형의 형태로 유전된다 라고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이트가 유전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선천적인 것이라고 원초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원초화만 봤을 때는 좀 맞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무의식이라고 주어를 설정했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죠. 무의식에는 자아에 억압된 열등한 자아가 존재한다. 열등한 자아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무의식에는 그냥 자아와 초자아와 원초아가 존재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대립이 일어나고 자아는 그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정도의 설명만 맞는 겁니다.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자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는 적절하게 되겠네요. 자, 기억은 이제 융에 대한 내용이었죠. 다시 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융은 그래서 공통점이 오니까 무의식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갈등의 창고로 무의식을 봤던 프로이트와 달리, 그죠?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갈등의 창고였죠. 화약고 같은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갈등이 계속 쌓여있는, 성인이 돼서도 그런 창고로 봤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런 것들로 본 거죠. 차이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융은 가장 바깥쪽에 의식이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이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거는 약간 프로이트랑 설명이 비슷하죠.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가장 겉에가 의식,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 그 다음 집단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그림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의식이 맨 위에 있고 빙산의 일각처럼 무의식이 더 깊은 곳에 존재한다. 이거까지는 비슷한 공통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에 자아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죠. 프로이트는 자아가 의식과 무의식 모두에 있다고 봤는데 융은 의식 안에 자아가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무의식과 교류하면서 조정합니다. 이건 똑같네요. 자아의 역할은 똑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은 뭐예요? 의식에 의해 배제된 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림자라고 하는 애가 있고 자아에 의해 억압된 또 하나의 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집단 무의식은 원초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경험이 원형으로 오리지널리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은 선천적으로 유전되어 오는 어떤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의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인간의 무의식을 주장한 이론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나로 봐도 이거 틀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융의 이론을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융의 이론이 물론 프로이트와 달랐어 라고 설명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내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번 선지를 여러분 제대로 좀 독해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를 그냥 뭔가 나에는 상반된 게 나오긴 했는데 프로이트랑 융이 상반되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풀지 마시고 좀 생각을 깊이 하고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과 다른 관점, 프로이트가 기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역사적 사건을 소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정신질환 분류한 적 없었고 또 다른 학문 영역에 미친 영향 마지막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봐야 되겠네요. 융은 이를 무의식의 창조적 에너지가 발현된 것으로 보겠군. 무의식을 그렇게 봤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융은 우울증을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 것으로 보겠군. 요거는 좀 마지막 문단을 읽었어야 되는 건데 통합이 너무 틀렸죠. 융은 통합을 좋은 걸로 봤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통합이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5번도 뭐 그런 거죠.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겠군. 그게 이제 통합의 과정인 거죠. 자기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우선 답은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1번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걸쳐서 존재한다. 아니죠. 자아는 의식에만 존재한다고 융은 보았습니다. 무의식은 성적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그런 얘기 한 적 없었고요.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해 원형의 형태로 유전된다. 모든 무의식이 그렇다고 보지 않았고 집단 무의식만 그렇다고 보았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이 합쳐진 게 무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이렇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열등한 자아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자아 역할이 중요하다. 이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문단 한번 봅시다.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는 자기가 존재합니다. 요 자기. 그래서 개인의 그 근원적인 모습을 자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성찰을 하게 되면 어때요? 무의식의 심연에 있는 그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쭉 오게 되면서 누굴 만나요? 첫 번째 자아를 만나게 되겠죠. 두 번째 그림자를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형을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걸 성찰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봤죠. 그래야 개별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화는 뭐냐면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 즉 인간으로서의 어떤 순수성,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성,
가치와 의미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개별화라고 봤고요. 그 개별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이 겉에서부터 쭉 들어오면서 성찰을 해나가며 가장 깊은 심연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자아가 존재한다 했고 그 자아는 계속 교류하고 조정한다 했죠. 그래서 자아가 계속 그렇게 해야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되고, 즉 개별화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림자를 만나고 또 원형을 만나게 되겠죠. 처음엔 자아, 그 다음 그림자, 그 다음에 원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자기를 또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자아가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대립이 아니라 통합이 되면서 정서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 내면의 성숙을 이루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울증이 통합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성찰적 글쓰기입니다. 그죠? 성찰을 통해서 이제 통합이 되어가는 과정. 아, 진짜 나, 즉 자기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 나가면서 느꼈던 정서적 안정감을 얘기하는 거겠죠.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죠? 개별화인가요? 그죠? 개별화의 과정,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성찰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었죠. 네, 의식의 확장 맞습니다. 그런데 타인과의 경계를 허문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난 남들과 다르고 나는 나구나. 내가 바로 자기구나.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는 과정이죠. 바로 성찰을 통해 자아의 역할을 통해 가능한 거였습니다. 틀렸고요. 네, 자신의 근원적인 모습 바로 누굽니까? 자기죠. 개별화의 과정 맞습니다. 의식에 의해 발견된 무의식. 뭐 그건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식에 있는 자아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류하고 조정하면서 누굴 발견해요? 그림자도 만나고 원형도 만나고 또 자기도 만나죠. 근데 그 무의식의 욕구가 억눌리는 과정이라고요? 아니죠. 통합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에서 분화됩니까? 무의식이 의식에서 떨어져 나가요? 분화라는 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럼 분화된다는 건 지금 무의식과 의식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융은 뭐라고 봤어요?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봤죠. 정체성이 실현되는 건 맞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반복함으로써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성격이 형성된 요거는 이제 성격 형성은 뭐 프로이트 부분에서 잠깐 나왔었죠. 그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그죠? 어디 있죠? 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느냐에 의해 개인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프로이트가 했었지만 융은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요건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순환하는 겁니다. 그죠?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도는 건 순환이고 B는 전환이었죠. 전환은 A에서 B로 이동을 해야죠. 그래서 전환과 순환은 다릅니다. 이 정도 잡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